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영 원장입니다. 자, 저희 오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이 훨씬 많은데 일단 대입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담은 내용은 저희가 2023년 수능이죠. 요거에 강조해서 정시 비중 증가와 N수생 강화 뭐 이런 것들이랑 고3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과목별 학습 전략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특징적 환경 변화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저희는 자소서를 쓴다 할지라도 자소서를 쓰는데 문항수나 글자 수는 축소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생부에는 있어도 대학에는 제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 생각하는 건 세특과 성적이 대부분 기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대입 전형간 비율 조정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정말 수능 위주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자, 어느 정도 확대됐냐면 연고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뺀 데가 전부 영재고나 과고 애들 거를 빼서 일로 보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보면 원래 고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 2021년에 348명밖에 정시를 안 뽑았어요. 근데 2배 이상 늘려놨죠. 그러려고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계열적합 같은 경우가 과거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뺏어 갖고 간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애들의 학교장 추천은 굉장히 더 늘어나서 오히려 수시 쓰기는 끝까지 내신을 잡았을 때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다음 거는 저희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기사인데 올 초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시면 이게 서울대 인원 비중이에요. 2020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2021년, 2022년이 있는데 2021년에 이거보다 더 그렇게 됐지만 현역생 입학 비율이 37.7%예요. 대부분 또 수시야. 정시로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적죠. 근데 지금은 2021년은 더 적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애들이 정시랑 수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전략을 좀 잘 짜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점점 현역 입학생의 비율이 들고 재수 3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의대는 더 심해요. 저 어제 상담한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고대 공대 갔는데 어제 상담하러 왔어. 선생님 동생은 이제 재수를 시작하기로 했고 자기도 동생 재수 시작하는 김에 의대를 다시 생각 중이다. 왜냐면 공대생이 가서 또 취직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 3수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의치야. 이거 노리고 정말 많이 봐요. 애초에 그러면 의대를 지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네 번째는 서울대 입시 방향에 우리 아이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죠, 지금. 근데 이거는 1등급은 어차피 학종이나 교과전형 썼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2에서 3 사이에 요 아이들의 경쟁이 될 겁니다. 정시에서 이걸 한다는 거. 그러면 서울대를 조금이라도 서울대 공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로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자, 성취도 A의 기준을 볼게요. 성취도 A는 서울대가 원하는 게 명확히 드러나요. 적극적으로 선택 이수해라. 특히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인데 의대 가려면 생명 같은 선택 과목 반드시 했었어야 되고 뭐 다른 천문이나 이런 데 가려면 지구과학 반드시 했었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아예 권장 과목을 줘서 얘네 밑에 학년부터는 서울대가 지명한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선택 이수해라. 그리고 성취도가 우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A 맞아라. 그 다음 1등급 갖고 오란 얘기죠. 그 다음 주도적 학습 태도가 있어야 된다. 세특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셔야 돼. 애가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이라도 학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아이의 생기부를 좀 확인하세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자, 이러한 특징적 환경 변화가 있는데 그럼 고3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진학 실적을 보시면 경기고, 단대부고, 송명여고, 은강여고, 영동고, 중대부고, 중산고, 중동고, 중대부고, 진선여고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자, 제가 서울대는 있고 연고대는 대강 전부 다 이거의 2배 정도로 추산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그러면 수시가 있죠. 비슷비슷해요. 수시 정시가. 이건 의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냐면 공대를 얘기해요. 공대나 아니면 의외로 문과들이 수시 실적이 좋습니다. 왜? 문과가 상위가 별로 없어요. 문과들이 성적이 좋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의치학만 따져볼게요. 경기고는 아예 내놓지도 못했고 단대부고 68, 숙명여고 슬프죠? 5, 은광여고 12, 영동고 14명. 아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얘네들이 다 어디서 했겠어? 학원에서 한 거예요? 학교에서 준 거 없이? 휘문고 우리나라 전국 2위입니다. 133명. 물론 중복 합격이 있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갔다는 거죠. 뭘로? 정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치학을 생각하면 서울대 의대를 노리는 1점대가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이게 좀 나누셔야 돼요. 일단 의치학을 생각하면 내신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보시면 두 번째 강남권 학교 수시 등급 컷을 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동홍 여기 있죠. 요 라인들은 공대를 생각하면 3점대도 다 가요. 의치학 아니면 내신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3점까지 마감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제 이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을 보세요. 문과는 요 정도 점수대면 가고 이과 같은 경우에 건동홍이 요 정도 가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건동홍 따위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실제 학교의 입결을 볼게요. 땡땡 고등학교입니다. 실제 입결 결과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봤을 때 2.27까지도 갔어요. 이건 지역 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세대 그 2.27을 가는 애는 어떤 애냐면 학생부 종합이긴 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어떤 과목들이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 2.61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가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준 거니까. 자, 그 다음 근데 지역 의대조차도 1.18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의예과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학종, 논술전형 생각하실 필요 없어. 이거는 이 점수대여서 논술전형이 통과한 게 아니라 논술전형이 통과해 봤더니 잘해낸 거야.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중경외시는 3.23까지 이게 의예과가 아니에요. 얘 의예과가 아니고 의예과는 1.50까지야. 그러면 얘네가 2.27은 의예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냥 공대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의예과의 학종을 생각해보면 거의 1점대 18부터 1.92선 정도까지 끝이에요. 1.92도 되게 잘 간 거예요, 이거는. 보통 1.18이잖아요. 이거 강남권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18애가 중복 합격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머릿속에 좀 잡히시죠? 내가 어느 대학을 무슨 전형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아이의 등급과 겹쳐질 거예요. 3학년 때 내신은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야, A. 일반 선택 과목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1, 2학년 거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등급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경외시, 건동홍 정도의 뭘 보낼 거냐? 공대를 보낼 거냐?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의치학을 쓸 거냐?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의 공대를 쓸 거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의치학 정시 합격 컷이에요. 이번에 난도가 높고 불수능이라고 했죠? 다 필요 없어. 어쨌든 12월 달에 전국 석차 나왔을 때 0.3% 이내면 돼요. 지방의대는 2% 이내 나오면 돼요. 치대는 0.3에서 2.2%, 약대는 여대는 조금 낮겠지만 0.3에서 3.5%, 한의에는 1.0에서 3.5, 수의대는 0.5에서 4까지. 자, 우리 애가 이 정도가 나올 줄 잘 생각해보면서 정시를 자, 주요 이공계 합격 컷을 보시면 영어 1등급 전제로 깔고 국수탑 300점 만점에 스파이 공대 280 이상. 그러면 20점이에요. 280이 마지노선이니까 대개 290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99점 정도 가면 의대일 거고. 그러면 몇 점? 10점. 그러면 2점짜리 5문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서성화는 269. 중경외시는 의예과를 제외했을 때 268에서 277. 의예과는 어차피 비슷하게 있어요. 0.3 안에. 그냥. 그 다음 건동홍은 요 정도야. 자, 우리 아이가 어제 시험 봤죠? 생각을 잘 하세요. 어제 거에서 내려와요. 3학년 때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어머님들 각자의 이건 지금 모르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수능 예상 등급 컷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8284선이 될 거다. 아마 808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어려워졌다. 수학 미적 81, 86, 82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나중에 수능 다 점수가 나왔을 때 100점의 비율을 보세요. 100점 비율이 꽤 있어요. 잘한 애는 정말 잘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번에 정말 슬펐어요. 수능 끝나자마자 전화하는데 선생님 국어는 92고요. 그때는 제가 불수능이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랬는데 왜냐면 얘가 지금 4개월 연속 100점 맞던 애인데 수학은 100이야. 경쾌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씨. 그런데 다음 애가 100점을 맞던 애가 선생님 저 96이요. 죄송해요. 수학은 100이요. 상위권 애들이 계속 쭉쭉쭉쭉 100 아니면 98이에요. 수학이. 정말 못하는 애들이 많긴 많다. 근데 상위권 의대를 노리는 경우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이들을 무너뜨린 건 실은 과탐이죠. 과탐의 컷을 보시면 제가 문과 컷은 안 떴어요. 문과는 다 50점대 떴어요. 그냥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43, 43, 45, 43, 39 막 이러죠. 이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과탐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그러잖아. 과탐은 한 문제 틀리면 나가리야 이랬는데 자기는 지금 암만 생각해도 3개 이상인 거지. 자기도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이렇게 못 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작년에 생명에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전 과목으로 확장됐어요. 이건 평가원이 이제 더 이상 6구 시험을 통해서 애들의 어떤 수준을 이걸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애들한테 좋은 건 이거예요. 투 과목이 표점이 비슷하게 떴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투 과목 중에 하나 뭐 결정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투 과목이 표점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비슷하게 원하고 다 떴어요. 표점. 그러면 투를 선택한다는 걸 그렇게 굳이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을 거다 라는 겁니다. 앞이랑 표점 비슷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투, 지투. 가끔씩 애들이 뭐 선생님 저 화투 보면 안 돼요? 화투는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입을 때려야 돼. 어떤 선생님 막 노래도 부르더라고. 과탐은 생지, 생지. 정말 생지가 아까도 제가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지, 화물. 등급을 따려고 했을 때 인원수 많은 순서대로 쭉 편 거예요. 이게 생지, 화물입니다. 자, 여기는 보는 애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물투랑 화투를 보는 인종은 영재고에서 정말 나는 그거밖에 안 나. 생투만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런 애들 빼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목표 알기 전략 수립을 해봅시다. 우리 애가 처음부터 의치학을 지망한다. 엄마 나는 의치학. 그러면 얘가 1등급 때 내신이다. 그럼 내신과 수능 최저와 논술 3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수능 최저가 쉽지 않아. 의대는 3합 4 아니면 4 뭐예요? 아니면 3개 1등급 뭐 이런 식이에요. 자, 특히 고대 의대는 정시로 뽑지 할 정도로 높아요. 최저가. 왜냐면 고대가 원래 수시가 많던 학교다 보니까 지방 애들을 떨궈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얘가 2.2등급밖 내신이다. 그러면 그냥 내신을 가지 말고 수능하고 수리 논술 쪽으로 파세요. 근데 논술을 하실 때는 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 애가 어떤 학교 논술과 잘 맞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난 이 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이 논술 써야 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애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이게 빨리 되지 않아요? 얘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논술을 성공한 애들 보면 일찍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 스카이 2공기를 지망한다. 끝까지 내신을 놓지 않는다. 지금 봤을 때 2.9대까지도 고대, 공대, 낮은과, 건축학과 정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능은 내신이 없는 기간에 잘 다져놓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내신이 없으면 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은 팀 수업이 제일 유리해요. 수능 내신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연결성을 가지고 쫙 가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 수리 논술 일찍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3.5 아래인 경우는 애가 지방대로 안분지족한다. 그럼 갖다 버려야지. 이제 얘하고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야. 아니면 오로지 정시를 판다. 인문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논술은 일찍 시작한다. 논술을 자,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난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수시 준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수시를 쓸 때 되면 갑자기 인생에서 내가 나부자가 된 것 같은 거야. 6개 패를 내가 인생에 한번 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6논술 파이터가 돼요.
선생님 저 6논술 썼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막 이상한 말이에요. 선생님 전 논술로 홍대 갈래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라.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준비를 해놨어야 말이지. 근데 얘네 100% 써요. 100% 논술 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지혜롭게 먼저 시작해 주시는 게 낫다 여기는. 그 다음 이 목표 전략을 수집하셨으면 학습 전략을 가야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애가 무기력증이다. 안 일어난다. 그리고 맨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도 괜찮고 최소한 어디 심리상담센터든 정신과에 가가지고 우주선을 밀든 뭐든 정신부터 챙기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챙겨놓고 학습 전반계획 관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냐면 아직 목표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갈 건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점수 나오는 데로 갈래요. 그럼 점수를 높게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있고 이분은 너는 학원 가니 난 대학 간다 라고 하는 글의 저자분이신데요. 오랫동안 하셨고 잘하세요.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컨설팅은 정말 목표가 명확한 케이스들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이 두 개.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서 그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랑 비슷해요. 학습 전반에 같이 들어가는 거 있죠. 내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80%가 여기에 들어가요. 학습 전반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10%가 어디 들어가고 아예 무기력증 아니면 그거 있잖아 ADHD처럼. 내가 어떤 어머니한테 그랬거든. 애가 시험 보는 동안 글을 안 읽고 있는데 어머니? 그랬더니 엄마가 망설망설 하다가 결국 정신과를 데리고 갔더니 엄마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셨어요. 얘는 나쁜 애가 아니라 전전두엽에 문제가 있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는 애라고. 근데 엄마가 크게 감명받고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애가 좋아지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내 아이의 목적에 따라서 문의를 주시고 자, 그 다음 국어입니다. 여기 저의 전문 분야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뭐 벌써 하셨겠지만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략에 따라 달라요. 아까 내가 수능 최저를 좀 생각을 해본다. 아니면 나는 올 정시로 가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최저는 등급이죠. 등급에 유리한 건 인원수예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70.6%가 화작을 봤어요. 근데 화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쨌든 등급이 뜨죠. 왜?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수능 최저를 노릴 거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화작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엄매는 29.4% 근데 올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표점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4점 차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출제되지만 어쨌든 이론학습이 있어서 당연히 시간은 화작보다 오래 걸리죠. 익히는데. 그렇고 하지만 표준 점수에 유리해서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엄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엄매를. 근데 이제 방학 때마다 톡톡히 문법 특강을 듣고 막 했는데요.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결국 결과가 똑같은 걸 보실 거예요. 정말 강하게 암기와 문풀을 시켜야 느는 부분입니다. 얘네가. 자,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시고 일단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테스트를. 아니면 이번에 수능 보게 하셨죠? 그 테스트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받으셨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 오답률 베스트 홀수형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다 엄매 선택한 애들은 전부 다 독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는 화작이 한 대 껴있죠? 그 다음에 여기 16번이 이거 6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화작이 생각보다 오답률 2위에 들어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글을 읽는 사이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케이스, 게으른 케이스, 이런 애들은 화작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습자의 성향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긴 글을 읽는데 어려워하는 애들은 화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 고생하더라도 엄매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별 피드백을 좀 받아야 돼. 누가? 어머니 말고 애가. 이제 애도 지 목표를 챙겨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가 이게 부족하고 너가 이게 부족하고 너가 이게 부족하고 제가 지금 팀 수업을 이제 하면서 보면 애를 직접 앉혀다 놓고 네가 지금까지 본 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가 점점 내려가니? 이렇게 올라가니? 했을 때 그때 시키면 정말 잘해요. 왜? 지도 지 인생이 이제 무서울 때가 됐거든. 막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가 안 된다는 걸 점점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개별 피드백을 받고 국어 학습의 로드맵을 짜는 게 좋다. 근데 얘만 그러겠어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때 사설로 테스트를 받으면 애가 이런 말을 해. 사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공신력 있게 평가원 걸로 받아라. 그래서 애도 아무 말 못하게 네가 평가원 걸로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받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수업을 해야죠. 수업했을 때 저희가 심화반이 있습니다. 주 2회 동안 하니까 방학 동안 총 16번을 할 수 있어요. 화, 목 2번을 와야 돼요. 근데 엄매는 1시간 일찍 와요. 9시부터 1시까지. 화작은 1시간 늦게 오시면 돼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엄매를 앞부분에 먼저 하는 거죠. 교재는 10개년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중과 동영상도 되고 모의고사는 9회차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 8회차까지 기초를 좀 쌓을 건데요. 주 1회 모의고사를 따로 와서 봐야 되고요. 제가 학생 상담을 하고 개별 클리닉은 저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학생 상담에서는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해라 라는 거겠죠? 그 다음 밑에 지하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자 우리 애가 정말 안 한다 공부를. 근데 국어는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해요. 야 빨리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난 대치동을 먹었다. 내가 아직도 대치동을 못 먹은 이유는 국어는 특히 독서는 지금 우리 독서가 5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이 못해줘서 그래요. 이건 지가 연습을 안 하면 백날 어떤 선생님이 막 구조독해 막 별 소리를 다 해도 지가 안 해놓으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는 과제를 해야 돼요. 특히 뭐 읽는 거. 근데 안 한다. 그럼 밑에다 제가 무표가 아닌데 못한 무료로 집어넣어 놓고 될 때까지 이번 겨울 아니면 할 시간도 없어요. 시킨다 라는 겁니다. 뭐 데일리 과제장도 있는데 실은 얘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랑 복습용 해설지 첨삭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근거를 달아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근거 달아서 또 구조독해 해서 다시 풀어서 내서 첨삭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훨씬 더 많이 늘어요. 이 두 가지 이때 하고, 그 다음 1회반 이거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16주 동안 문법, 물론 거기 화작 선택하신 분들 이게 안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문학, 독서 영역들을 나가게 되는데 영역별 독서는 어쨌든 다 똑같아요. 글의 특성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법지문은 예외, 정리, 요건을 봐야 되고, 기술지문은 그림이나 표에 정보를 때려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경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어쨌든 얘는 과정 중심의 독서를 해야 되고, 뭐 영역별 독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독해를 다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어디 가도 다 구조독해라고 해요. 3학년 때 가면 그냥 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연습 안 하면 누구한테 배워도 똑같아요. 결론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1회반은 수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학기 중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학기 중에 아마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개년 평가원 기출로 똑같은 과정인데 얘는 주 1회 모의고사가 아예 1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첫 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은 그래도 수능 공부를 해왔던 애들이 들어가면 효과를 볼 반이에요. 자, 홍보의 품격은 또 여기도 되네요. 무료이 국어 과제 될 때까지 하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가 조금 압축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수차예요. 회수차. 그 다음 정시 파이터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2차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2차 개강 때는 10개년 평가원 기출 9판이어서 만약에 시간이 안 맞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수토반을 여기다 엮어버리면 10개년 기출의 신구를 다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번 들으시는 게 겨울은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후 6시, 7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데일리 과제랑 자작 해설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리큘럼은 아예 얘네는 뭘로 나가냐면 해당 모의고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이미 다 본 거죠. 그리고 이제 9, 올해 수능 거, 그 다음에 19, 18, 17. 그러면 20년, 21년 건 지금 본 거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일, 토일을 합쳐서 들으시면 신구 기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네들도 모의고사 진행해요. 자, 하나 더.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반이거나 아니면 월수금 주 3일입니다. 매일 30분 테스트, 앞에 독서 짧은 지문 3개 빼고 3문제 빼고 나머지 긴 지문 3지문으로 30분, 그 다음 60분 개별 클리닉에서 계속 구조도거리고 복습하는 건데,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한 반에 10명씩 밑으로 잘라 놓은 다음에 얘를 하게 돼요. 독서.
독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침을 버렸습니다. 갖다 집어넣는 반이 있고, 그 다음 겨울 특강에 문법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과 음운 변동,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 테스트랑 그 다음 뭐냐면 뭐 과제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스트 뚫기 진행인데 이게 제가 이미 하고 있어요. 일단 문법 커리가 끝나면 자 5문제 6분 안에 3번 이상 다 맞지 않으면 집으로 못 간다. 그래서 한 5시간 박혀있으면 문법이 완벽해집니다. 얘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요. 여기까지 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특강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 수업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반은 8시 40분 이거 8시 반에 오픈해요. 해서 수능하고 똑같이 40분부터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반이 있고요. 다른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팀 수업을 조직을 할 거고요. 제가 관리를 하죠.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단 아이들이 조금 압박감을 느끼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팀 수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총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한정합니다. 특히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챙겨야 될 때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 학습 전략인데 이건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동시에 진행한 팀이 3팀이 있는데 이분은 100점이 가장 많이 나온 아까 저한테 90인데 수학 매겨 이랬던 팀이에요. 이분의 애들의 말은 이거랑 이거가 정말 최고였다라는 평가를 해요. 실수, 특히 실수를 이번 수능에서 그 공통 영역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실수 유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를 봐서 100점이 많이 나왔다. 이분이 지금 팀을 모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있고 어머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학교 학년 이름 문자로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제가 가장 미안해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애를 맡겼어요. 처음 3월에 19점 맞았던 애를 맡겼어요. 2등급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사람.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을 이해하게끔 해요. 근데 이해하면서 점수를 올리는 거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애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너 목표 등급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애가 아예 등급 자체에 개념이 없어. 그럼 몰라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 버릴 건 버리고 반복 훈련을 하자.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3까지 9월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능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반 애들이 거의 3까지는 다 떴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를 2타임에서 3타임 정도 신청하셔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약점들을 잡는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착이라고 해놨죠. 정말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기탁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상위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래서 이 방학 때 늘 하시는 게 뭐냐면 개념을 다시 잡고 문풀을 하다가 학기 중으로 넘어가시면 문풀량을 점점 늘려가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 과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적별이라고 했죠. 지금 모으고 있는 거의 모아진 팀이 생물 유전 특강. 여기를 대형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유전 계속 잡긴 해야 되지만 제일 어렵게 나오니까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 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들이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근데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대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강조한 것만 오답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지구과학 고민이 이만하잖아요. 자기가 안 배운 데가 나오면 그대로 망해요. 이게 어디가 그러냐면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그래요. 근데 애들은 현역이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전체를 볼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작년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10월달에 모의고사 어떤 영역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면 윤땡 선생님께서 이건 안 나온다고 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다. 근데 수능 그러면서 역시 교육청은 별로예요. 이랬는데 수능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쪼르륵 생물이 망했던 케이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도 생각한 거지만 대형에 반드시 뭐가 하나 따라가줘야 돼요. 다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화학이라든지 물리가 있는데 가장 인기 많은 건 지금 이쪽이고 팀들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4번에 마무리하는 막 팀이고 이래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데스크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저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는 올해 보니까 대형만 따라가기가 조금 점수대가 안 나와요. 이 대형도 선생님이 이 주력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나오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현역들은 넓게 보기 어려워요. 실은 재수생들은 올해 잘 봤어요. 그렇게 생명하고 여기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늘 재수생이 같으면 잘 봐요. 그 이유를 보면 여유가 있어. 끝까지 봐. 계속 돌려. 근데 현역은 좀 뭐 너무 아빠 막 영어도 안 돼. 수학도 안 돼. 그 국어는 돼. 뭐 국어도 안 돼. 그러니까 공을 한 막 5개, 6개 돌리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이거를 계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오늘 최명영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잠시 해드릴 거예요. 올해 영어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나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거나 이러면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 지금 최명영 선생님이 나와서 이 갑자기 어려워진 영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10년째 대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지자체 설명회를 워낙 많이 다니는데 보통 이제 지자체 설명회 가면 한 800분, 900분 계시거든요.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수능과 관련된 부분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요게 이제 작년도 3학년들이 봤던 이제 수능 등급에 따른 인원 비율이에요. 그래서 1등급 12.7, 2등급, 3등급 합치면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3등급 이상을 받았던 어떤 그런 시험이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에서 3학년들이 이제 받던 시험에서 1등급 90점 넘는 비율이 5.51%, 그 다음에 9월이 이제 4%대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평가원과 이제 닿아 있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평가원 내부에서는 보통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 7%대, 그러니까 90점 이상 되는 인원이 7점 몇 퍼센트 정도대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향 자체가, 또는 뭐 출제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과 교수님들이고, 그 다음 이제 학생들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 보니까, 출제 원리에 있어갖고, 뭐 WPM이라든지 렉사일 지수 같은 걸 통해갖고,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직접 부딪히는 난이도를 갖다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에 수능을 봤잖아요. 오늘 좀 이따 이제 수능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수능 보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입시평가 기관이라든지 평가원에서도 뭐 수능을 어떻게 출제했다라는 어떤 발표들을 했는데 다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요거는 이제 수능 영어가 이제 정시에서 반영된 어떤 비율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재작년인가에 서울대에 정시로 영어 4등급 아이가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형 총점 600점 안에다가 영어를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등급에 따라서 감점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1등급일 때는 감점이 빵이죠. 그 다음에 2등급일 때 감점을 0.5점을 시키니까 0.5점 정도면 600점 중에서 0.5점 정도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3등급만 돼도 2점을 깎게 됩니다. 전형 총점 600점에서. 근데 상식적으로 서울대 주요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결을 봤을 때 정시에서 탑과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간 아이의 점수 차이가, 전형 총점 차이가 2점 이상 벌어질 리가 없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4등급 받았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학과학을 갖다가 다 포함해서 나머지 수능 문제를 풀 때 하나도 안 틀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영어를 놓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고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처럼 감점 방식을 택하면서 점수 급간을 작게 잡았었는데 늘렸어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아니다 싶은 게 있죠. 그래서 늘렸는데 그래서 이제 2등급일 때 원래는 1점을 감점했었는데 3점 감점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 이과 기준으로 11.1%밖에 반영이 안 되지만은 저영춘 선점에서 실제 이제 100점 1등급일 때 100점이고요. 그걸 갖다가 환산하면은 111.1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일 때 105.6이니까 실제는 6점 가까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도 주요 학과 기준으로 2등급이 연대의 주요 학과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수학, 국어, 과학에서 다른 어떤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보다 두 문제 정도는 다 더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영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원 문제를 그대로 갖고 어머님들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머님들 몹시 싫어하실 것 같아갖고 좀 이제 요약을 시켜놨는데 21번이 함의추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갖다가 찾으십시오라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요. 난 너 알지 못한다. 근데 뭘 알지 못하냐면 아침 출근 준비를 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출근 준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밑줄 쳐놓은 상태에서 선택지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요. 이를테면 2번 특화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 출근을 할지 안 할지랑 전혀 무관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문가와 일반인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질적 정보. 그 다음 비전문가에 의해 대중성을 얻은 문제되는 사실. 출근 준비하냐 안 하냐가 어떻게 이것과 맞물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1학년 모의고사와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함의추론 21번 함의추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차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영어의 경우에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까지 평이한 문제를 풀다가 3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2학년 정도 수준을 맞추긴 해요. 근데 그거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벌어져요. 이를테면은 EBS 나오는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재 직접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외에 뭐 교육청 모의고사, 그다음 평가 모의고사들이 지문들이 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아주 많이 부족해요. 독서량이 내가 좋아서 그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문맥 추론상의 개념을 갖다 쉽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는 부모님이 강제로 책을 읽힌 경우에는 이거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애가 책을 안 읽었는데 갑자기 지금 책을 읽어서 될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영어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 찾아낼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21번 함의추론, 그다음 23번 제목추론에서 대장장이라는 말만 보고 이 대장장이들이 손으로 뭔가를 고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추론해야 되는 어떤 저차원적 추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가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빈칸 추론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를 출제가 됐어요. 물론 적절한 난이도라는 게 보통 뭐냐면요.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있으면 4문제를 다 맞춘 애가 1명 있을까 말까. 그 다음 3문제를 맞춘 애가 한 2-3명 있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2문제를 맞추거나 1문제를 맞추는 정도. 그게 적절한 난이도라는 거죠. 근데 3점짜리가 보통 빈칸에서 2개 나오니까 그러면 2개를 틀렸어요. 6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리면 8점이 되겠죠. 함의추론 3점입니다. 그럼 벌써 89점이니까 2등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통일성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쭉쭉쭉 틀리다 보면은 듣기에서 하나 정도 실수한다 치면은 4등급이 그냥 팍 픽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에도요. 메커니즘이란 말과 패턴이란 말, 그 다음 뭐 특징, 기능, 규칙이라는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다 파악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난주에 봤었던 EBS의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 보자마자 와서 이제 가채점을 자기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집어넣은 걸 같이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실은 성적이 많이 안 좋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채점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답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만 봐도 38번 순서였고요. 34번 빈칸이었습니다. 20점 하위 출원이죠? 이 세 문제가 오답률이 75, 72, 72예요. 그 다음 4위를 한 게 32번 빈칸인데 68, 30번 어휘가 62, 그 다음 24번 제목이었는데 60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요게 75%면은 정답률이 25%라는 얘기니까 오지선 다 객관식을 풀고 있는데 찍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찍어도 20% 정답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5%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나마 좀 자신 있는 애들이 집어넣은 결과라는 거죠. 실제 뚜껑 열어보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위, 6위 내지 7위 정도의 어떤 문제까지 정답률이 30%를 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30% 그러니까 3점짜리 갖다가 7문제 갖다 못 푼다고 치면 21점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수능의 경우에도 한 4%에서 5%대를 갖다가 1등급 비율이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직접 연계가 빠졌죠. EBS 직접 연계가 빠졌기 때문에 간접 연계 70%라고 하는데 간접 연계 70%인지 70%가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학년 되기 전까지 실제로 EBS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조금 보게끔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BS에서 등장했던 소재, 주제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데, 다행히도요 EBS 자주 나오는 소재들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빈출 소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22번 환경이라는 것은 범국가적, 범세계적 문제다. 내지는 23번 과학은 패러다임의 문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이들한테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법. 우리 유기농 하면은 흔히들 뭐 자연을 생각한다, 또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능 영어 지문에 나오는 유기농에 관련된 모든 지문들은 무조건 다 나쁜 겁니다. 식량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이 적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33번 공유지 이론 또는 공유목조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요 제 기억에 2008, 9년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2008, 9년쯤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갖고 매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소재들을 갖다가 애들에게 정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독해를 갖다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학원 영어 선생님들이 계신데, 대충 보면은 컨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요, 정확해야 돼. 그래서 일단 단어 열심히 하고, 어법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 구문 열심히 공부한 상태에서 해석을 다 해낼 수 있으면은 영어 문제 없어 라고 가르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본인들은 문제를 틀려요. 거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딩 스킬이라는 걸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 특색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봐도요, 제가 이제 지방 설명회 가도요, 뭐 지방 설명회 갔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전화번호 같은 거 남겨놨다가 하도 이상한 전화들 많이 나와서 이제 카톡 아이디만 남겨놓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간혹가다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질문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저는요, 첫째,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항상 선택지 5개 중에서 2개를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으면 틀리고, 고민했던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애초에 출제진들은요, 정답 선택지를 하나 정해놓은 상태에서 4개의 오답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매력도를 높인 선택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매력도를 높인 선택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본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본문에 있는 표현을 갖다 끌어다가 선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정답률이 떨어지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어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만 좀 잡을 수 있으면 영어 실력이 부쩍부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죠. 야, 어휘만 부족한 게 아니란다. 어휘만 알고 있고 그래서 해석만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너는 20년 가까이 우리말을 갖다 써왔는데 국어는 100점 나오니? 마찬가지죠. 국어도 언어 시험이고 영어도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재수생들 중에서는 뭐 외국 대학, 뭐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 영국에서 대학 갈 준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집안 사정 때문에 왔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호주에서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영어권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70점대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 70점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 매력도가 높은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어떤 습관이 있냐면 처음부터 쭉 그냥 읽어 나갑니다. 평이하게.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고 뭘 찍을까라고 고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 매력도가 높은 오답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읽는 걸 최소화시켜야 된다. 수능 영어 독해는 읽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식화시켜갖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쭉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화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전 연습시키는 건데,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문맥추론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뭐 이를테면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든지 거장들의 또는 다른 이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는 표현을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까지 단 한 명도 한 번에 무슨 뜻이에요? 라고 대답한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은 실제로 이 표현이 제가 EBS, 그 다음에 1, 2,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그 다음 평가 모의고사 다 포함해서 1년에 이 표현만 한 30번을 봐요. 얘네들도 똑같이 그 문제를 풀고 그 표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항상 나 혼자 잘 나가고는 살 수 없어. 지식정보라는 것은 모여야 돼. 쌓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리해주고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는 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 그냥 인체의 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니까 손을 잡는다?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일손처럼 도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통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정리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정리 못합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해줘야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이제 재수학원에서 제가 지금 현재 뭐 대치동 수업도 하고, 뭐 지방 수업도 하고, 뭐 기숙학원 수업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관 입시 쪽,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필요받는 과목이거든요. 절대평가 이후로. 그러니까 정말로 영어 공부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다 보면요. 제 그 대학 동기도 흔히 말하는 대치동 맘인데, 지금 이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6살 때, 딸내미 6살 때 요 건너편에 이제 미탐의 인재원에 이제 수학 클래스를 갖다가 열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 원장한테 물어봤더니까 7살 초1 예비부터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6세 방에 열어달라. 하나만 열어주고 6명 클래스인데 2명만 들어가고 대신 이제 둘이서 이제 6명 클래스 분을 다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말에 이제 고1 과정을 마쳤죠, 수학을. 그랬던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이제 6살 때 그때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 딸내미가 지금 한 달에 사교육비가 5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쯤 얘가 지금 얼마 정도 쓸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죠. 쓸데없이 돈 쓰지 마. 딱 필요한 데만 쓰면 돼.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필요한 데만 쓰면 되지 그렇게 오버해서 쓸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는 벌써 거의 고3 수능 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고3 문제 던져주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웬만한 거는 시간 안에 다 풀어요. 한 문제 틀릴까 말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보고 그 밑에 상위권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준상위권이,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 따라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좀 핍박받고 있는데 그 사관 입시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중에서 캐스팅 보트를 영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제 출강해서 수업을 하면서 그 1차 시험 합격을 갖다 80%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사관 입시로 유명한 데가 광릉에 있는 한샘 기숙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걔네가 항상 광고하는 게 50%대 1차 합격률인데 80%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상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이제 그 어머님들 자제분 중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으로 영어가 다져져 있어요. 뭐 시모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매달 시험 봐갖고 레벨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잘 버티고 또 욕심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초등학교 거치면서 영어가 싫어져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대충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 학원 계속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를 갖다가 정말로 증오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그래서 영어를 놔버렸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이 절대평가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등급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등급이 안 떨어졌다? 그럼 최소한 단어라도 외우고 있고요. 최소한 문제라도 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1 때 3등급, 2학년 4등급, 3학년 때 5등급까지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국 이제 수능에서 4등급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딩 스킬 논리적인 어떤 그런 연습 시키고 그 다음에 문맥 추론 연습을 쭉 시켰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시키면 네.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수의사래요. 그래서 이제 건대 수의대를 가는 게 자기 일생의 제일 꿈이고 그래서 수의사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라고 했는데 수능 보고 나서 연대 치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수의사 된다며? 라고 했더니까 성적표 받아보니까 성적이 남으니까 갑자기 꿈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던 애가 왜 이빨을 사랑하게 되니? 라고 했는데 성적이 남으면 마음이 다 바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일 끝에 말씀드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늘 어머님들 제가 뵙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 뵙게 된 요 계기를 통해서 어머님들의 자제분도 나중에 원래 목표했던 거, 원래 생각했던 거보다 성적이 남아서 갑자기 목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거의 어머님들 질문 안 하세요. 네, 원장님 통해서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이기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치 해성학원에서 정시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파이터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의 간략한 프로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과거에 노량진 이투스에서 수학 단과 강의를 했고요. 스카이주 재종반, 분당에 이제 제1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재종반에 강의를 했었고 현재는 대치 김태호 학원, 그 다음에 대치 해성학원, 그 다음에 일성 TMS, 그 다음에 이강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재수반에도 좀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라고 하는 노량진에도 좀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는 강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럼 왜 이기탁 수학인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학 설명회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봤던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수능이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요 불수능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이라는 게 세 문제, 21번, 29번, 30번 이 세 개만 이제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 문제나 평이했던 유형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 열심히 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문제를 갖다 풀면은 세 문제 빼고는 무리가 없었던 게 작년의 수능이죠. 근데 이제 올해 6월, 9월 달 평가원 시험을 갖다 보니까요. 6월, 9월 달에는 세 문제가 킬러 문제였던 것이 7문제로 바뀌더라.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7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고 나머지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올해 수능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어떻게 출제가 됐냐? 4점짜리는 전부 어려웠어요. 근데 킬러 문항, 정말 손도 못 댈 정도의 그 어려운 킬러 문항들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중킬러라고 그러죠. 중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4점짜리로 다 포진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수능을 망쳤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망쳤냐? 예전처럼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세 문제는 버리고요. 이렇게 유형별로 공부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다 이제 망쳤다 이거죠. 왜 그러냐? 4점짜리 때 다 신유형이 나왔어요. 다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 망했고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웃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올해 이제 커리큘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7문제, 3문제 어려운 문항을 갖다가 빼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들, 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이런 강좌를 갖다가 커리큘럼으로 실지 않고요, 철저하게 신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개념 중심의 강좌로 커리큘럼을 실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기탁 수학인가? 철저한 분석을 갖다가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합니다. 매년마다 커리큘럼이 똑같지가 않고요. 그에 나왔던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커리큘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다가 매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세운다는 게 저희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 개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 심화 변형 문제, 파이널 예상 문제라는 4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이 커리큘럼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시작이 앞서가지고 저의 프로필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풍부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대치 학생들에 맞게 어떤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교수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에게는 이제 수년 동안 했던 강의 자료들이 참 많아요. 그럼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학습지로 이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수능은 그래서요, 기출문제, 양치기로 승부하는, 유형으로 승부하는 그런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은 내년 수능도 분명히 망칠 겁니다. 올해 수능에서 예고를 갖다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해라? 신유형으로 출제될 것이니까 철저하게 개념으로 갖다가 승부를 해라 라는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갖다가 이제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요, 제목은 이제 재해석의 수능이다라는 거. 수능 심화 실전 개념을 갖다가 강의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개념이 있는데요. 교과서의 개념 가지고서 수능을 갖다 본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과서의 개념을 갖다가 변형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뜻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글쎄요, 수학을 전공한 저 정도의 어떤 선생들이나 돼야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분석, 시중 교과서나 참고서에 없는 실전 개념들을 갖다가 조금 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커리는 심화 실전 개념, 재해석의 수능, 교과서 이상의 실전 개념을 강좌를 진행을 하겠다. 한 8강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이나 뭐 처음 하는 학생들이 듣는 강좌가 아니에요. 뭐 그런 학생들이 듣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이 교과서 이상의 개념을 갖다가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 8강 완성을 통한 재해성의 수능, 예, 첫 번째 강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전 개념가요. 개념을 뒷받침하는 대표 예제로. 그래서 개념이 80%고 문제풀이가 20%로 진행되는 강좌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커리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커리큘럼이 개념 중심으로 문제풀이 위주가 아닌 개념 중심의 강좌로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야매노트. 이름이 조금 그런데 여기서 뭐 야매가 이제 꼼수라는 거 아니에요. 꼼수를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요. 재해석의 수능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심화 개념을 갖다가 배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심화 스킬을 갖다가 전수한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챙길 수 있는 심화 개념 강좌다라는 게 야매 노트입니다. 이제 좀 과목당 좀 강좌 수가 좀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전 개념과 대표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 50%, 문제풀이 50%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 보겠습니다. 예, 다음 강좌는 이제 정무문이라는 강좌입니다. 글쎄요, 제가 80년생인데 이 정무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비롯한 건데 뜻은 뭐냐면요, 여기 써놨는데 정말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 정무문, 이겁니다. 문제를 안 풀어볼 수가 없어요. 맞아,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갖다 한다. 맞습니다. 강좌가 커리가 4개인데 4개 중에 반을 갖다가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무문이요. 기출 문제가 아니요. 신유형 창작 문항을 갖다가 가지고선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4점짜리는 전부 다 신유형으로 출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에서 본 문제가 아닌 처음 보는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정문, 식강 완성을 통한 심화 문제풀이 강좌다. 문제풀이가 90%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 번째 커리까지 왔고요. 시기적인 그 얘기는 좀 안 드린 것 같아요. 정문은요, 6월 평가원 이후에 진행되고요. 아까 야매노트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학기로 따지면 1학기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석의 수능은 겨울 강좌고요. 예, 기간을 좀 말씀 안 드렸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좌 기적의 60일 파이널 강좌죠. 예, 그에 출제되었던 교육평가원 바탕으로 해서요. 마지막으로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는 강좌다라는 거. 파이널 때 보면요, 선생님들이 30문제짜리 모의고사만 디립다 풀립니다. 예, 요번에 수능이 어려웠다. 그렇게 공부한 애들 망친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고요. 개념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고요. 한 문제를 갖다 다양한 해석, 다양한 개념으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한 친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좌가 모의고사 30문제를 갖다가 푸는 그런 게 아니라 개념과 문제를 정리하는 다시
바탕에 강좌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 안 풀지는 않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모의고사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게 아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은 이제 10월달, 11월달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9월 평가원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면은요, 저의 커리큘럼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작년까지 이 커리큘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바탕으로 커리큘럼이 4개가 있다 그러면 반 이상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더라. 개념 중심으로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됐네요. 예. 자, 수강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하나마나 당연한 건데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자 하는 학생. 예, 우리의 목표는 만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수능 수학의 과정을 겨울 방학 동안 시작해서 쭉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겨울 방학에는 우리 이과생들 같은 경우 수원, 수투, 미적분 수능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학생들은 어떤 겨울 방학 동안 수능이 이런 것이구나를 좀 맛보는 그런 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수능은 이렇다라는 얘기. 네, 그럼 대치 해상학원에서 저의 강좌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요. 겨울방학에는 1월 4일날 개강을 합니다. 2월 말일까지요. 매주 2회씩 화요일날 1시부터 6시까지 수원 수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은 이제 13시부터 16시까지 미적분.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클리닉. 예, 클리닉 중요하죠. 보통 클리닉을 좀 무시하고 그냥 집에 가서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클리닉을 함으로써 자기가 조금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니까 클리닉까지 저는 필수 강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렇게 해서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 수능 과목을 전부 다 끝나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3월 커리로 이제 이어집니다. 아까 3월 커리가 뭐라고 그랬죠? 야매 노트, 그렇죠? 예, 그래서 야매 노트로 이어지고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일요일 날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강의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강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4시간씩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연락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 저희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궁금하신 점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해서 좋은 성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학은 이기탁입니다. 감사합니다.